지금 어머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약간 좀 빨리 일하면 빨리까 약간 평일보다는 조금 빨리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산보하고 지금 저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식사를 저렇게 좀 하시면 제가 많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근데 저렇게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날이 그렇게 1년에 많지는 않아요. 바꿔 말하면 제가 이렇게 1년에 기분이 좋은 날짜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산바하시고 식사를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네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분을 제가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몇 개를 정리를 해 보았어요. 예. 예. 제가 이제 6년 차로 접어들었잖아요. 0, 1, 2, 3, 4, 5년이군요. 야, 며칠 후면 6년 차로 접어드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큰 탈 없이 가족 요양을 할 수 있었던 뭐 계기라면 계기고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기라면 계기고 일단 기록할 만한 것이 뭐 어디였는가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모든 세상 사람과 병원에서 앞뒤발 다 들어버린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10개로 압축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 어머님을 모시는 동안에 항상 염두하고 날마다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점검하는 저의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돈하게 두는 것이 제게 우선 좋고 또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돈을 해 보았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식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외에서 식단을 조달하든 혹은 저처럼 내가 김치 담그고 뭐 국 끓이고 밥하고 이런 사람이든 간에 식단은 하루 전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이라 먹는 것이 아무래도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은 물질이 우리 소화기 내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노인분들이라 이 소화기에 각종 세포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은 하루 전에 준비되어야 되고 노인들의 이 내부 여러 가지 장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식단은
하루 전에 준비해서 미리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즐겨 드신다.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한다. 변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식사하시다가 급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식사 시간은 몇 분이나 몇 시간 해야 되고, 식사와 식사 시간과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아침 시간에 몇 시에 드시고, 점심은 몇 시에 드시고, 저녁은 몇 시에 드시고, 식사하기 전에 몸의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식단이 하루 전에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가족력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아침은 10시 이전에 드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 어머님은 식사 시간이 평균 1시간 반이거든요. 열수저 드시는데 1시간 반. 그러면 10시 이전에 드셔야 되니까 역산하면은 오전 8시 반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 30분 정도 식전에 휠체어 산보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8시 이전에는 아침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처럼 영하의 날씨에, 또 겨울처럼 아침에 7시 반대도 캄캄하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그 찬 공기를 뚫고 옷을 추스려서, 만반의 영하의 날씨 옷을 따뜻이 입혀야죠. 노인분들을 옷을 추스려서 휠체어 산보 간다는 것은, 그것도 예외 없이,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최소한 30분 휠체어 산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지속 가능 가족 요양의 첫걸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코로 식사한 것보다 경강급식이다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경강급식 상태로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래요. 방법이 없다고. 그런 분을 제가 지금까지 목구멍으로 식사를 드리게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어떤 조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꼽는 가장 첫 번째 조치는 휠체어 산보입니다. 휠체어 산보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직립하게 되고,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이 살아나고, 아울러서 침이 솟구치고, 침이 솟구치니까 당연히 침을 넘기기 위한 목구멍의 기능도 살아나고, 휠체어 산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소리도 듣고, 낙엽 굴러가는 소리도 듣고, 사람 소리도 듣고, 급정거도 해보고, 급커브도 해보고, 찬바람도 쏘이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이런 가중에 어머님이 정신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고, 그런 와중에 좀 식사를 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식사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역산해 가지고 오전 8시 이전에 반드시 휠체어 산보를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요. 첫 번째는 하루 전에 식단을 준비하다. 두 번째는 10시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된다. 그 당일 오전 식사가. 이제 세 번째는
주 야간을 주간에 한 1시간, 야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 해드리는 건데요. 저의 5년간 가족 요양은 딱 3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휠체어 산보, 두 번째는 관절 운동과 주물러 드린 것, 세 번째는 저의 마음가짐이라 할까요? 마음 정돈이라 할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간 제가 세 번째로 꼽는 것은요, 많이 주물러 드리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주간에 30분, 주간에 1시간, 야간에 30분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을 저는 많이 해드렸어요. 어머님 나이가 당시에는 95세였거든요. 태투 시작할 때 94세였거든요. 노인분들은 한 2, 3일만 그 근육이나 관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퇴행에 들어간다, 바로 굳어버린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요양하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은 근육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관절이 죽어버리. 예? 어머니 좀 이따 밥 먹자. 그래서 틈만 나면 부지런히 주물러 드리고 부지런히 관절 운동 해드리고 또한 부지런히 휠체어 산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사 잘 하시는 것은 어떤 부산물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식사도 잘 하시지만은 그나마 5수저에서 10수저는 꾸준히 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휠체어 산보 해드리는 거다고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 해드리는 거 하나 더 붙이자면 밤에 주무실 때 욕창 방지를 위해서 늦어도 3시마다 한 번씩 최병 해드리는 거, 요거까지 합해져야겠죠. 예.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기는 예의가 없습니다. 예. 푸덕이 예의가 있죠. 어떤 경우니 휠체어 산보 하면서 비가 온 경우, 눈 온 경우는 관계없어요. 영하 10도 내려가도 관계없어요. 근데 비가 내려버리면 아무래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우산 잡고 휠체어 산보에 밀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달동네라 10도 이상 되는 도로가 많아요. 경사도 10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 위험상 힘들겠죠. 그 외에는 자고로 틈만 나면 휠체어 산보, 틈만 나면 주물러 드리고, 제가 지금 이게 촬영 안 하면 저 좀 주물러고 있을 거예요. 틈만 나면 관절 운동.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식사를 맛있고 즐겁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모든 게 식사하고 직결이 돼요. 그래서 식단은 하루 전에 준비한다. 아침 식사는 10시 전에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틈만 나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린다. 이거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사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가족요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사고는 났습니다. 사실 순간 안 일어나겠지 하지만은 대체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어쩝니까? 결국은 터지죠. 예. 나에게는 안 일어나겠지, 지금은 안 일어나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 기억이 한 5번 정도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은 돌아가셔야 맞죠. 제가 가족요양 시작한 5년 동안 5번 정도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초대형 사고가
근데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저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나의 이러한 마음을 하늘이 알아줘서, 우리 조상님이 알아줘서 어머님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로 대형 사고는 어떤 사고군요. 첫 번째, 침대에서 3번 정도 떨어졌어요. 침대에서. 지금 어머니 침대에 계시잖아요. 어머님 좀 보이시죠? 누워 계신 거. 근데 밑에는 콘크리트 방바닥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돌이에요. 돌. 그런데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 옆에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의자로 막아놨거든요. 침대를.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얼른 내가 소범표로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 길에 한 2분, 3분이겠죠. 뭐 얼른 갔다 와요. 얼른 갔다 오는데 어머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예. 지금 공이 주무시고 계잖아요. 잠꼬대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저는 소변배로 갔겠죠.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지금 골다공증 환자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어머님은 숨만 잘못 쉬어도 뼈가 부서집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네. 어머님 골다공증 그 증상을. 근데 그런 분이 침대에서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또 한 번은 그것도 사고인데요. 제가 분명히 그날 밖에 슈퍼마켓 갔다 오면서 저는 어머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자를 다 막아놓고 왔다 생각을 했는데, 얼른 갔다 오려고 순간 의자를 놔두고 안고 갔더라고요. 그날도 사고 날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떨어졌죠. 또 한 번은 이제 밤에 어머님 대소변 센서가 깨져버렸어요. 대소변 센서가 깨지면 수시로 이렇게 대소변을 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도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소변 보자고 저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대소변 보자고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그날 사고 날란가 그래서 그러는 것인가 몰라도 계속 소변 보자고 재촉을 해요. 소변 봐요. 소변 보시면 센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한 번씩 침대에서 이렇겠다 간이 이동 변기에 앉히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잖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저녁에 한 5-6번 하다 보니까 제가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소변도 안 봐. 그러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소변이나 보면서 그렇게 소변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좀 덜 피곤한데, 소변도 안 보시려면서 소변보다 하니까 피곤해요. 근데 소변을 보려면 이 낙하 방지 의자를 이제 제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낙하 방지 의자를 비치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사고 날라고 어머니께 일어나셨어요. 제가 그랬죠, 어머님한테. 아니, 소변을 안 보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는 과중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딱 침대에 누운 것이 약간 빗나가가지고 이 어깨 부분이 침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리다 보니까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목뼈하고도 굉장히 관계되는 심각한 사고였는데요. 하여튼간
침대에서 떨어진 경우 3번. 근데 물론 사고 날 때마다 저는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가서 아주 전신을 다 찍읍니다.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저도 신기하고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동하다가 소변 보러 가다가 가면서 한번 넘어지고 오면서 한번 넘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게 전부 다 복원해보면 순간자의 방심이에요. 방심. 집중을 제가 좀 소홀했던 거죠. 어머님께서 표현을 잘 못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싫어하시죠. 몸이 아프시잖아요.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마 고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보행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어머님을 제가 보행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부양 상태에서 보행을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님 엉덩이를 딱 잡아요. 이렇게 요거 힙을 힙을 꽉 잡죠. 그러면서 들어요. 반부양 상태에서 이렇게 발바닥 감각을 제가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과정에서 2번을 넘어지셨는데요. 그것도 대형 사고죠. 밑에는 돌이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한 70m 정도 그 높이가 되겠죠. 어머님 어깨 기준으로. 대형 사고예요. 제가 사고를 몇 번 당하고 매사 이동 시에, 식사 시에 살이 들 수 있고 체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매 순간마다 체크를 해도 사고가 터져요. 저도 피로가 누적이 되고 신경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요양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가족요양하는 자녀분의 몸 컨디션이 맑아야 돼요. 나중에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마음을 맡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 존경심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의미 없어. 효도를 넘어서 진정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예. 부모님을 사랑한다 저러면 그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은 매사 언행을 갖다가 재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그걸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안 생기고 더욱더 집중력이 생기더란 거죠. 그 제가 좀 이따 마지막 걸 다시 언급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4번째는 지금 이 주무시는 순간에도, 뭐 깨어있는 순간은 당연하고요, 주무시는 순간에도 사고 날 수 있다. 사실상 저는 주무시는 순간에 사고 2번 났으니까 얼마 없죠. 예. 그래서 매사 극단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가족 요양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번째는 가족 요양이 좀 원활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머님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수면과 수분. 식사는 물론 기본적인 당연한데요. 뭐 어르신이 100세가 다 됐으니 어르신이 뭐 상장을 합니까? 상장점이 있습니까? 많은 뭐 에너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수분하고 수면. 흔히들 나이 들면 이제 수면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90이 넘어가면 수면 기간이 좀 더 길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해드리고, 깨우실 때 수분을 수시로 드려야 합니다. 수분. 저는 참고로 과일을 드립니다. 과일즙을. 네. 제철 과일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지금은 이제 딸기철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딸기가 제철 시기인데, 지금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겨울철 과일이 귤보다도 딸기로 바뀌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딸기하고 귤을 많이 드리죠. 딸기는 그냥 드시는데 귤은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드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믹서기로 갈아서 수분을 드립니다. 거기다 사과를 좀 가미하면 맛이 조금 더 상큼해져요. 그래서 감귤 2개, 사과 하나, 이 정도로 해서 3개, 감귤 3개, 사과 하나 해가지고 하루 드려요. 그것을 큰 컵으로 하나 나오거든요. 보통 컵으로 2잔 나옵니다. 그게 감귤 3개, 사과 하나 이렇게 가면, 그러면서 이제 식사는 좀 묵게 드리죠. 아무래도 국 위주로. 국은 된장국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5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휠체어 산보와 주물러 드리는 것이 충분한 수면과 엄청난 함수 관계가 있는 거 다 아시겠죠? 역시나 그러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제 몸이 피곤하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가 휠체어 산보를 안 하잖아요. 혹은 조금 덜 주물러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은 밤 못 주무십니다. 계속 헛소리 하시고 악쓰고 우시고 그러면서 밤을 설쳐요. 그래서 낮에 좀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휴일때 산보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이러면 역시나 식사를 잘 하십니다. 식사를 잘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를 잘 하시면 더불어서 물도 잘 드시니까 수면도 되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식사 드릴 때 저는 고구마를 많이 드려요. 고구마. 하여간 섬유질. 그래서 배변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겠죠. 어르신은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단층이 누적이 되다 보면 아주 새카맣고 단단한 병이 나오잖아요. 그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걸로 저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5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요. 6번째는 외부 감염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건 기본인데요. 대비해 드린 건 기본인데 한다고들 하죠. 한다고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노인분들은 한 번 걸리면 그것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하는데 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3번 산보를 나가거든요. 그럼 갔다 와서 꼭 손을 비누로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물로 씻어요. 이것을 안 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진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3년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그때도 우리 조상님이 도왔는지 부처님이 도왔는지 하나님께서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주변에서는 다 어머님 돌아가실 줄 알았죠. 코로나 저랑 같이 같은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병원 분들도 뭐 수아노 선생님 이야 너무나 고맙게 치료해 주셨지만은 저는 그때 뭐 죽은다 생각하고 어머님 저도 간호했죠. 예.
어떻게 그 코로나를 극복했는가 모르겠어요. 저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렇게 침을 못 삼키고 목구멍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한 3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모르겠어요. 그때도 억지로 막 물만 들고 막 그랬죠. 과일집 드리고. 하여튼간 외부 감염과 질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사소한 거, 갔다 와서 손을 잘 씻는 거,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우리가 아까워서 많이 못 버리잖아요. 특히나 우리 가족여행 하신 분들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탕을 많이 하죠. 근데 여름철에는 재탕까지는 가능한데 삼탕은 안 될 것 같아요. 삼탕은. 근데 사실 아까운 음식, 비싼 음식, 어렵게 준비한 음식을 어머님께서 아침에 드려서 안 드셔. 점심때 들으셨는데 안 드셔. 이걸 저녁에 버리자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버리거나 자기가 먹어버려야 합니다. 저녁에까지 갈 수는 없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는. 이것을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좀 경제적인 부분이 따르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왜? 득보다 실이 커요. 지금은 관계없어요. 지금까지 동절기에는 지금 실내 온도가 보통 18도에서 20도잖아요. 동절기에는. 그래서 아침에 드신 것이 침만 과도하게 섞지 않았다면, 제 경험상입니다. 침 조금 들어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섞으면 그것도 버리거나 내가 아들이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면 아침에 드린 국을 저녁까지 들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여름철에는 무조건 정시 때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깝죠. 그거. 여러 가지 그 재료 넣어서 국 끓였는데 부모님이 안 드신다, 점심도 안 드신다, 그러면 점심 때 본인이 아들이 먹거나 딸이 먹거나 그럼 저녁에는 그걸 먹어서는 안 돼요. 저녁에 또 아들이 먹으면 괜찮은데 또 자식이 부모님 드리면 안 되죠. 그것은. 한두 번 사고 안 한다고 했어. 세 번째 안 하겠습니까? 여름철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해요. 제가 또 상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거기는 이미 질병이 이제 뭡니까?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외부 감염에 조금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항상 밖에 갖다 놓으면 손발을 씻는다. 손발을 씻는다. 이제 7번째는 식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별도 항목으로 휠체어 산보를 집어넣었어요. 휠체어 산보. 휠체어 산보는 운동이 될 수가 없죠. 우리처럼 정상인들은 휠체어 산보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운동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 치매 환자,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처럼 앞이 안 보이거나 손발에 힘이 없어서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휠체어 산보가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일단은 정신건강에 최고예요. 휠체어 산보가. 나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듣죠. 바람이 눈가에 뺨에 스치죠. 낙엽이 떨어지거나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아이들 소리가 들리죠. 차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르죠. 어머니 잘 못 느껴봐서.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시 말했습니다만은 휠체어 산보는 가다가 부득이 급정거하거나 급커브를 하거나 급추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이 살아납니다. 가만히 목 근육이 없는 분들한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병원에 태워올 때 이렇게 목을 이기지 못해요. 숙이거나 옆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3~4일간은 목을 뒤에서 잡고 이렇게 휠체어 산보를 했는데 딱 3일 만인가 목 근육이 다소 나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갖고 계속 했더니 목 근육 살아나고 허리 근육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께서 휠체어 산보 1시간 하시면 피곤해요. 우리들은 왜 피곤한가 하겠지만은 당사자는 직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 산보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제일 좋다. 엄청 좋다. 예? 지금 몇 시요? 어머니 지금이 1시. 오후 1시. 좀 이따 점심 밥 먹자.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저희 어머님처럼 손발에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셔가지고 24시간 침대에서 누워 계신 분 많을 거예요.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놈 들어서 휠체어까지 이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머님을 이렇게, 어머님 지금 35kg거든요. 제가 어머님 이 간이 이동기구 있잖아요. 이거 양쪽에 딱 손을 어머님 잡도록 하시고 제가 밑에서 엉덩이를 탁 잡습니다. 엉덩이 꼬리뼈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앞에 이 양손 이 난간을 잡고 손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세요. 그 근육을 살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히프를 잡고 반부양 상태로 제가 휠체어까지 갑니다. 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들죠. 그 이동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휠체어 산보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이동 기간이 한 20초 걸리는데요. 여름철에는 땀이 뻘뻘 흘리죠. 그렇지만 저는 꼭 그것을 합니다. 엄청 집중해가지고 이동을 하죠. 예. 어머님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도 운동이 되고 어머님도 운동이 되죠. 반부양 상태에서 어머님 걷는 것도 발바닥 근육도 되고 또 다사람한 무릎도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저처럼 엘리베이터 없는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방에서부터 문 밖 나가기가 아마 안전사고 도사하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문턱도 많이 있고 또 계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층, 3층, 저는 4층까지도 어머님을 모시고 휠체어 들고 올라갔다 내렸다 했거든요. 뭐 부득이 무슨 뭐 사무실에 일 볼 때는 어머님 모시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한 45kg 이하 되시는 분들은 또 남자이겠죠. 아무래도 여자분이 휠체어 무게가 10kg 되니까 부모님 몸무게 45 하면 55kg잖아요. 55kg를 양손으로 들 수 있으려면 또 55kg를 유사시 제어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70kg는 들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이게 55kg를 둘 수 있다 해서 유사시의 그 상황을 모두 통제 가능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근육이 자식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저는 어머님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예. 막말로 어머니를 안고 제가 넘어질 때 어떤 각도로 넘어져가 계단에서 저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면은 나는 좀 다치더라도 어머니만 다칠 수 있다. 여기까지 감안해서 이제 저는 휠체어 이동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55kg라 하면은 플러스 15kg까지 더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이 휠체어 산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하더라도 한번 아주 조심스럽고 서서히 이제 넓혀 가야겠죠. 잘하고자 하는 건데 휠체어 산보 하다가 사고 나면 그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하여튼 휠체어 산보는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 현관에서 도로까지 나오기가 힘든 구조라면은 집 안에서라도 해야 돼요. 집 안에서라도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을 살려야 되니까 각자 이 커브도 막 하면서 이 부모님께서 거기에 정한 훈련을 해드려야 됩니다. 효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과 아까 말한 것 같이 주물러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러면 아마 의외로 재미 좀 보실 거예요. 여기서 재미를 본다 그 말은 부모님 상태가 좋아질 때 그 쾌감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휠체어 산보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다음 8번째가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가족 요양 명부를 보니까 제가 60대 중후반인데요. 제가 나이 어린 측에 속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대체로 보면 70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70대가 90세 다 되신 100세가 다 되신 부모님을 요양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많아요. 저도 요양자 입장으로 보자면 나이 스펙트럼이 중간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연히 제 페이지만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부모도 부모지만은 요양하시는 분들이 이미 노인이더라 이겁니다. 그분들도 요양을 받아야 할 입장이냐 그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부모님을 요양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양하시는 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강하고 육체가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육체적으로는 날마다 면선체조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달동 내에 굉장히 경사가 15도 되는 것을 휠체어로 밀고 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머니 운동도 되지만 제 운동이 엄청 크죠. 항상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맑게 하고 이 가정 요양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좌표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겠는가 이게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5년 10년 이렇게
의외로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멍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 이러다가 지옥에서 떠나는 것인가? 이런 막 상념에 잡혀버리면 그 굴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멍해지죠.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인생의 좌표를 가족요양과 결부시켜서 어디쯤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가 체크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막 솟구쳐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힘들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그 효도심, 뭐 사랑,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것보다도 부모님의 언행을 존경하고 지금의 부모님에 대한 저 상태에 이르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가족요양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집중도 안 되고 또 어떠한 고비가 올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고비는 옵니다. 가족요양 하다 보면, 장기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사회로부터 유혹도 있고 나와 내 인생의 목표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칠남매예요. 제가 제 칠남매의 관계, 또 저와 제 마누라의 관계, 저와 제 자식들의 관계, 저와 제 친구와 관계, 또 저와 제 인생 목표의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와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날이면 날마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잊어볼만 하면 또 터지고, 잊어볼만 하면 터지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중동이 딱, 그것보다 뭐 개탕을 친다 그런가요? 딱딱딱 정답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갈등이 오면 그건 이거지. 예, 졸아보자면 위에 형이 둘이나 있고 내가 막둥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모셔야 돼? 예, 확 터지죠. 갈등이. 그럼 그건 이거다. 내가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 여기서 인생을 멈춰야 되고 부모님과 같이 24시간 이 감옥 없는 감옥에서 5년 10년을 지내야 돼? 이런 것이 푹 터져 나오죠. 그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친구들이나 여러 나의 사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밥 먹자, 모이면 어쩌자, 카톡 날라오고 문자 날라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답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참고로 제 마누라는 제가 전세를 내서 내보냈어요. 우리 마누라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님 이렇게 만든 원흉입니다. 원흉. 그때 마누라는 뭐 내 주관적으로 만족은 못 하더라도 지내고 보니까 엄청 고생했더라. 그래서 제가 쉬라고 따로 세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관계도 그걸로 정리됐어요. 이게 가족여행 하다 보면 부부간에 아무래도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동안 오망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정말이지 몹쓸 행동했던 사람은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점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제가 99%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형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생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간 좌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책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 대한 끊임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가족여행은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잘 때 어머니 따스한 손을 잡고 자면은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나는 행복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잡니다. 어찌 보면은 또라이일 수 있어요. 환갑 놓은 놈이 다 늙으신 부모 잡고 행복한 놈 저 새끼 미친놈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이제 오후 1시 15분이네요. 그러면 아까 어머님께서 10시에 식사하셨기 때문에 2시쯤 식사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40분 또 밖에 나갔다가 와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지금 이제 일어나셔서 또 산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엄니 일어나자. 엄니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자. 뭐라고 와? 저기 바깥에 갔다 와서 밥 먹자. 오줌 싸고 밥 먹자. 갔다 와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의자를 저는 놔둬요. 이렇게 안 떨어지게. 저희도 의자 있잖아요. 안 떨어지게 이쪽으로.